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10월 전반부 미국 국채 입찰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별로 성적이 안 좋아서 금리도 좀 급등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도 안 사줘서 급등한 것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무부와 패드는 금리 하락을 원하는 걸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프라이머리 딜러가 오래간만에 좀 비중이 좀 높은 그런 기록을 했는데,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결론이 났을 때 이 패드와 재무부가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 방향이 무엇인지 어딘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상반부 입찰, 국채 입찰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30년물은 이 급락을 하다가 금리가요, 입찰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금리가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국채 가격으로 보면은 뭐 급등을 하다가 다시 반락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 국채 가격은 그 반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입찰 이후에 나타난 그 국채 선물 가격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면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입찰이 있을 때마다 결과가 나오면 폭락, 이런 식입니다. 물론 이게 하루 뒤에 이렇게 시세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에 마무리되고 충격은 뭐 이렇게 길게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 10월 상반부로 마무리되고 끝날 일인가, 이걸 따져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다 보면 시장이 계속 단기적으로 충격 먹고 회복되고 충격 먹고 회복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피해가 좀 클 수가 있죠. 특히나 여기 뭐 프라이머리 딜러나 뭐 이런 외국인 투자자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가 이 유통시장에 참여를 할 경우라고 한다면 이 공급시장 때문에 유통시장이 영향을 받는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재무부나 패드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조심을 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률하고 외국인 지분율하고 프라이머리 딜러 비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분기 7월, 8월, 9월 이번 달 거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입찰 경쟁률은 2.44배부터 뭐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추세. 9월엔 잠깐 좋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 보였지만 뭐 그게 계속 이어지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인다이렉트, 이게 이제 외국인 쪽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71% 기록한 걸로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프라이머리 딜러 같은 경우가 10%대에 있었던 것이 자꾸 증가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거의 27.9%. 이게 지금 30년물 결과인데 10년물 결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제 생각엔 이 인다이렉트 말고 다이렉트 비더도 있거든요. 미국의 국내에 이제 금융회사나 뭐 이런 것들요. 근데 그런 비중이 다 같이 이 프라이머리 딜러로 옮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딜러 쪽으로 비중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시세에도 좀 인위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은요, 이 프라이머리 딜러 같은 경우는 재무부하고 긴밀하게 입찰 같은 경우에 내용을 협의를 많이 미리 하고, 또 내용 같은 것도 뭐 모자라면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재무부가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을 해야 될지도 계속 협의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시세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공급시장이 유통시장 쪽으로 주는 영향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년물 낙찰금리가 4.61%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때의 실질 유통수익률은 4.52에서 이 결과가 나오니까 4.72로 팍 뛰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20bp가요. 그리고 30년물 낙찰금리가 4.837. 근데 그 당시에 유통금리는 4.68.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니까 4.86으로 18bp가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올라버린 겁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유가 다른 어떤 뭐 금리가 올라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이 낙찰금리 때문에 시장금리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유통시장 쪽에 참여를 하려면 이 발행시장 쪽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참고하고 그것의 일정에 따라서 타이밍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에 이 준 시그널 과연 뭘까? 페드하고 재무부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금리를 원하는 거 아닐까?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그 논리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페드나 재무부가 원하는 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정상으로 보면은 이 8월부터 국채 발행 증가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 중에서 이제 발행량 자체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규모가 아니라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상반기에 2023년 상반기에 보면은 초반에는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게 4월 이후부터는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4월 특히 줄었고 7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량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한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8월부터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10월은 더 많고 그게 이번 달이고요. 다음 달, 다다음 달, 연말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규모 자체도 뭐 113빌리언이니까 1000억 달러가 넘는 거죠. 월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그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월부터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8월부터 금리가 이게 30년물 금리입니다. 8월 이후부터 급등한 이유가 그것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부터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향후에 계속 이런 발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게 시세가 좋아질 수가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제가 장기물하고 단기물하고 이 발행 물량의 증가도 따져봐야 된다. 상대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2020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는 이게 분기당 발행량 증가량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중장기물이고 푸른색 선이 단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트나 본드, 이 푸른색 선이 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팬데믹 사건 터졌을 때 빌로 잔뜩 발행을 해서 이렇게 단기물로 채워넣은 거고 이때부터 저금리로 들어가고 제로금리가 됐을 때는 중장기물로 물량을 아주 크게 늘린 거죠. 20년물까지도 새로 발행을 하면서요. 이때 발행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쪽 미국 재무부가 지금 버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금리가 고금리로 올라가더라도 이때 워낙에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증가량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런 규모가 없잖아요. 이 붉은색 선 높이만큼 되는 게 지금 중장기물 발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23년 3월에 이 바닥을 찍고 발행량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이번 분기에 3,380억 불이나 이 중장기물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보통 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좀 저점이다 이렇게 짐작이 될 때 이렇게 증가량을 늘린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점인가 이걸 놓고 본다면 저점이라고 만약 이들이 판단한다면 이 뒤로는 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모습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향후 다음 분기 그러니까 내년 초 이때 발행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 중장기물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페드나 재무부가 금리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물 발행 증가량을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기 증가량 자체가 3,380억 불 중장기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분기에 속해 있는데 금주는 또 특히나 큰 물량들이 있었어요. 610억 달러나. 그래서 주간 단위로 이렇게 급증하는 전후로 보면은 시장 충격이 반복됐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번 주에 충격이 나타나는 것은 거의 뭐 어느 정도 짐작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프라이머리 딜러 같은 경우가 비중이 확 늘어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위적인 냄새도 지금 추정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페드나 재무부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10월에 이 이코노믹 칼렌더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국채 공급 일정까지 다 말씀드렸고 21일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이고 이때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말요. 그리고 이제 전반부 국채 입찰 다 끝났고요. 제가 그때 610억 불 신규 발행 물량이 있다. 전반부가 무겁다 이 말씀 드렸죠. 그리고 그 뒤로는 20년, 5년, 팁스, 2년, 5년, 그리고 2년 FRN, 7년 이렇게 주르륵 있습니다. 이게 이때 몰려있죠.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 전에는 18, 19일 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물량 정말 얼마 안 되고 블랙아웃 기간 중 24, 5, 6일에 이제 좀 물량이 좀 있긴 한데 이번 전반부하고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3분의 1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뭐 흔들리는 그런 모습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항상 우리가 안심을 할 만한 요때 24, 5, 6일에 2년물, 5년물, 7년물 이때 발행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물량은 좀 적더라도 이쪽에서 항상 안심할 때 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누가 말로 어떻게 해줄 그럴 기간도 없습니다. 그럴 기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일정들은 끝까지 한번 조심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리스크 감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준금리 인상하는 리스크는 감소했는데 이 푸른색의 기준금리 이거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끝이 되건 한 번 더 올라가건 뭐 두 번은 올리건 뭐 그거는 별로 뭐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다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까지 올리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해야 연말에 한 번 뭐 이 정도로 지금 확률이 나타나는데 그냥 지금이 최고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죠. 하여간에 그거는 향후에 뭐 어떤 결정이 날 때 시장에 뭐 또 단기 충격을 줄지언정 이제는 거의 끄트머리라는 그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푸른색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 붉은색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10년물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것이 만약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게 빨리 내려오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페드나 재무부가 이것을 기준금리는 그냥 이렇게 정점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얘를 좀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이번에 나타났던 거라면 그래서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마치 자전거를 하듯이 금리를 어느 정도 위로 올리는 그런 효과를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페드가 정책금리보다 약간 더 높은 아니면 거의 근접하는 그런 금리 상승,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것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도달 이후의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보자라는 것이죠. 금리가 이번에 입찰 시기에 많이 올라간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페드가 원하는 그런 목표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금리는 내려오지 않고 잘해봐야 기간 조정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기간 조정이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는 이 붉은색 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스탠스 변화는 이게 어느 정도 더 유지되거나 더 올라간 뒤에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턴 프리미엄 감안하거나 가격 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걸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놓고 보면 6% 기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어떻게 이 시세가 빨리 하락한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강세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성급하다라는 것이죠. 기회는 올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페드하고 재무부의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시장 반영이 시작이 됐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채권 발행 일정이 13일부터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인 발행 일정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발행 규모나 뭐 이런 거가 증액 어느 쪽에서 증액이 될 것인지 중장기물이 증액이 될 것인지 단기물이 증액이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여준 그 모습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에 충분히 시그널을 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권의 강세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11월 FOMC 회의의 코멘트를 보고 나서, 그리고 그때 전후로 국채 발행 일정들이 확정이 되는데 그걸 보고 나서 결정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9월 FOMC 회의 전에 그 말씀 드렸죠. 11월 FOMC 회의가 9월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얘기들이 공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 FOMC 회의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우리 좀 관망하면서 보수적인 시각 좀 더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주식시장은 또 얘기가 틀립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